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등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늘어난 독감의 경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홍역, 댕기열 같은 현지 감염병을 조심하고 특히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동물은 물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 안에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119 상황실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119 상황실에 의사가 하루 평균 최소 17명이 근무하도록 인력을 보강합니다. 또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이나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한 곳 이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간 도착률을 60%로 최종 치료 제공률은 7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지난해 18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의약품을 사용한 뒤 예기치 않은 장애나 입원 진료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도 시행 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이 가운데 진료비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 일시 보상금 95건, 장례비 87건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걷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에 의해 무릎 관절 안에 고름이 차는 화농성 관절염이 있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가 쉽지 않아서 경계해야 할 질환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릎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뼈나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과 통증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이 관절 모양이 변형되고 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은 신체 관절 가운데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요. 무릎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다가 충격 또는 외상을 입으면 연골이 상합니다. 연골뿐만 아니라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들의 맞물린 균형도 깨져 뼈, 관절막, 인대 손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또는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사실은 나이를 먹어도 골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요. 관리가 잘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골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인 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비만이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구부리는 쪼그려 앉는 자세라던가 양반 다리를 많이 해서 무릎에 과도한 굴곡 또는 과도한 회전력이 작용을 했을 때 연골에 손상이 가해짐으로써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연골이 줄면 관절의 유연한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서진 연골 조각이 관절 내에 남아 움직임을 방해하고 관절 가장자리에는 돌기처럼 불규칙한 뼈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발되는 통증은 연골이 소진돼 뼈와 뼈가 맞닿게 될 경우 극심해집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관련 증상으로 부종, 열감과 더불어 무릎에 물이 차는, 즉 관절액이 불어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55세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55세가 지나면서 여성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 이상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연구가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여성의 폐경과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짐으로써 아마 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염에 연골 세포를 유지시켜주는 인자가 부족해서 연골의 손상이 심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근력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증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몸속 세포들이 그 병변을 치유하기 위해 가동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 해당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고 또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바로 잡아줘야겠죠.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서는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뼈에 이상은 없는지, 관절 간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 다리가 휘진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다리가 휘었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휘어지고 변형된 상태를 교정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되면 MRI를 이용해서 연골의 손상 여부, 또 손상 범위, 손상 위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 치료를 권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력이 좋을수록 관절염이 덜 생기고 생기더라도 그 진행이 더디다고 하는데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수영, 자전거 타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이 추천됩니다. 통증 등이 계속되면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주사 치료는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그러니까 히루안산이라고 하는데요. 연골 주사라고 평소에 부르는 주사입니다. 이것은 염증 반응을 경감을 시켜주고요. 또한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해서 연골이 생성이 되거나 연골을 자라나오게 하는 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골 주사는 자라나오게는 못하고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데 초기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나 말기 관절염 환자, 3기나 4기의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테로이드는 적절한 곳에 쓰면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고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삽입술이 시행되곤 합니다. 인공관절의 사용 수명은 15년 정도로 주로 70세 이상 환자에서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절보호 수술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50대나 60대 환자들에서는 내시경의 일종인 관절경으로 관절 내부를 세척하거나 손상된 연골의 일부를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 그리고 휜 다리를 똑바로 펴 남은 연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정 절골술 등을 진행해 인공관절 삽입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공관절도 다시 손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같은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닳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바꿔주는 수술을 다시 하기도 하고요. 또 뼈와 구조물 사이가 헐거워졌거나 감염이 일어난 경우,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받아서 인공관절 자체를 다시 심어야 하는 상황 등에서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경과는 대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이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관절을 정상 관절로 복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를 통해 관절로 꽂히는 하중을 덜고 무리한 동작은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지만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관절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아나 척추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휴대하는 모습은 참 제각각인데요. 한쪽 어깨에 걸치거나 양쪽으로 매는 아이가 있지만 또 한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대각선으로 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가방을 드는 습관은 사소하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가방을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 무게중심이 팔꿈치 안쪽에서 멀어져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려면 가방의 어깨끝을 조절해서 등에 밀착시키고 양쪽으로 매거나 대각선으로 번갈아서 매는 게 좋은데요. 가방은 엉덩이 위 10cm 정도 올라와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고 무게는 체중의 1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전진만 교수는 가방을 어떻게 매는지에 따라 척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다며 평소 한쪽으로 가방을 매는 아이라면 척추가 C자 혹은 S자로 굽거나 휠 수 있으며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톱 물어뜯기, 혀 내밀기, 손가락 빨기 등은 골격의 불균형을 일으키거나 안면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삐뚤삐뚤한 치아나 돌출된 턱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강 위생 유지가 어려워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교합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면서 치아의 맹출과 턱뼈의 성장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교정 치료가 있는데요. 이 교정의 기간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교합의 원인이 치아의 맹출과 치열에 있는 경우에는 발치 치료 여부에 따라서 평균 1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되고요. 반면 골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성장기 동안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므로 치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김경아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치아 이동 속도 및 교정 장치에 대한 반응이 성인보다 뛰어나서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부종교합을 일으키는 습관을 미리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으며 골격적 성장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성장이 완료된 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이 수술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치아의 교정은 주기적인 내원이 필요해서 학업 계획과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작 시기에는 치열 검사, 골격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정밀 진단 이후에 치료 시작에 따른 장치 부착 등을 위해서 병원을 좀 자주 찾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방학 기간에 교정 정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매우 삐뚤삐뚤하고 덧니가 생긴 경우,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은 경우,
유치가 계속 남아있거나 유치를 뽑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영구치가 나지 않는 경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입으로만 숨 쉬는 경우, 또 주걱턱이거나 무턱인 경우, 얼굴의 좌우 길이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교정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분들이 참 많은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수면장애는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조직의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수면 부족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 20-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불면증을 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소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치매 예방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유건강 뉴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